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결위에서 1조 3천억 원 증액된 31조 8천억 원의 추경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이 본회의 강행 처리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출근 첫날 검찰이 바뀐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할 것이라며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해지 고객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서울 도심의 주민센터 등 공공청사를 활용한 주택 공급 대책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잠시 후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는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될지 아니면 연기될지 여의도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본회의는 오후 2시부터 밀리고 밀려서 결국 5시 30분에는 개회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예결위원회 소위 그리고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소비 쿠폰의 규모 그리고 대통령실 특활비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인데요. 이후 당초 정부 제출안인 30조 5천억 원에서 1조 3천억 원가량이 늘어난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이견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민주당은 본회의를 2시간 더 연기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정확히 검찰 특활비를 놓고 여당 내에서는 이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본 예산 심사 때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특활비와 특경비 전액을 삭감했는데요. 이번 추경안에서는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등 특활비를 105억 원 더 늘렸고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은 41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에서는 검찰 특활비만은 증액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지도부 간의 논의가 이뤄졌고 현재는 민주당 의원총회를 다시 소집했습니다. 아마 본회의가 9시를 넘길 수 있다는 예상까지 현재로서는 나오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다수 여당이 소수 야당에게 엄청난 모독을 하고 있다라면서 오늘 회의는 더 이상 속개하는 게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미 추경안이 예결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상황이고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끼리 검찰 특활비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모습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이견으로 본회의 일정이 무한정 연기되고 국민을 지치게 만드는 폭거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장가입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각 장관들의 관련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질병관리청장이던 시절 남편이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다수 거래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내가 질병관리본부장과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부터 22년 사이 손소독제 원료 생산업체 주식을 지속적으로 사들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 2017년 1,300주에서 2022년 5,000주로 매년 보유량을 늘려갔습니다. 아내가 질병관리 총책임자로 손소독을 강조할 때 남편은 관련 회사 주식을 사모았던 겁니다. 2017년엔 마스크 필터 제조업체 주식도 2만 주 보유했다 상장 폐지된 2018년 전량 처분했는데 매도 시점이 상장 폐지 전이라면 미공개 정보 이용 의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때 충실히 해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 내용에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국민들께 충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례라며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방역에 협조하며 고통을 감내하던 시기에 한편에서는 사익을 추구한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례이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의 총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해야 합니다. 매각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수 재직 시절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같은 내용의 논문을 제목만 바꿔 투고하고 제자들의 논문마저 베꼈다는 의혹 등인데 모교인 충남대에서조차 부적절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안병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8년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 달 간격으로 각각 다른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입니다. 제목은 단어 하나만 바꿨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실험 방법과 결론까지 매우 비슷합니다. 실제로 두 논문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봤더니 이 유사도가 80% 이상이었습니다. 사실상 같은 논문이란 겁니다. 이런 논문 중복 게재는 다름 아닌 교육부가 2015년부터 연구 부정으로 규정한 사안입니다. 이 후보자는 다른 논문 역시 표절 시비에 휘말린 데다 제자들의 연구물을 자신이 주도한 것처럼 발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 후보자가 총장을 지낸 충남대 일각에서는 부적절한 인선이란 반응이 나옵니다. 그것을 위반한 분이 장관으로서 과연 적격한지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그건 아니다, 자격이 없다라고 평가를 할 것 같아요. 또 총장 재임 기간 동안 충남대와 한밭대의 통합을 일방 추진하는 등 불통 문제도 거론되는 분위기입니다. 자기 주장대로 하는 게 좀 많고 일방 통행식의 입장도 좀 꽤 있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인사는 그런 게 좀 여태까지 충남대 상황에서 봐서도 많이 부족하다. 이 후보자는 각종 논란을 정면 돌파할 방침입니다. 오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해명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제게 주어진 어떤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과거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비판했던 만큼 이 후보자를 비호하는데 부담감이 클 거란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오늘 새로 임명된 검사장들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검찰이 개혁을 자초했다며 변명이 아닌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다른 검찰 간부들도 반성과 성찰을 내세웠는데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임명된 검사장들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건 2단계 승진으로 파격 인사라는 평을 받은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입니다. 첫 출근길에서 임 지검장은 예상하지 못한 인사였다고 언급했습니다.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저는 이런 기관장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검 기조부장처럼 약간 정책 방향을 좀 하는 역할을 조금 더 바라긴 했었는데요. 임 지검장은 취임식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호응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변명할 것이 아니라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 늦었지만 그럼에도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빠른 적기입니다.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첫 출근길에서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민감한 현안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취임식에서는 검찰 안팎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며 검찰개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과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김태훈 신임 서울 남부지검장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네, 오늘 정치 톡톡은 정치부 강용호 기자와 이어가 보겠습니다. 강 기자,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볼까요?
악수를 하고 있는데 실루엣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데 고개 숙이지 마라.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네, 오늘 대통령실에서는요. 네. 이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 김 총리는 후보자로 지명된 지 30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는데요. 이 사실 두 사람 과거 이 당대표와 수석 최고위원으로 호흡을 맞춰왔는데 이제 대통령 신분이어서일까요? 김 총리가 고개를 푹 숙이며 인사하자 이 대통령이 농담을 건넸습니다. 네. 고개 너무 많이 숙이지 마세요. 내가 이상하다고. 네, 대통령이 총리한테 너무 고개 숙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만큼 친하다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오늘 김 총리 상당히 첫날부터 바빴죠. 네, 통상 이게 총리가 임명장을 받으면 대개 네. 그 현충원으로 가서 참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겠죠. 예, 근데 김 총리는 대신해서 용산에 조금 더 머물렀는데요. 네. 이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 중인 농민 단체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 단체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 결정에 반발해 항의 집회 중인데 김 총리는 신발과 재킷을 벗고 돗자리에 앉아서 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담을 이어갔습니다. 이 농민들의 뜻을 대통령에게 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총리 공관에 초대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네. 청문회 하느라고 완전히 이게 망신을 했는데 제가 또 집이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또 총리 공관 근사한 대로 제가 들어가요. 차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한 번 더 하시죠. 네, 첫날에 상당히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주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차기 당대표. 지금 민주당 선거를 앞두고 있죠? 네, 다음 달 2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첫 회의에선 분과위원회 구성과 후보자 기탁금 결정 등이 진행됐는데 이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의 2파전으로 굳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둘 다 뭐 친명을 넘어서 찐명인데 그렇다면 현재까지 그 추세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잖아도 오늘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 한국갤럽이 실시한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박찬대 후보는 28%, 정청래 후보는 32%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 후보가 4%포인트 앞서는 상황인데 민주당 지지층으로 응답자를 좁힐 경우에 박 후보가 38%, 정 후보가 47%로 나타났습니다. 이 현재로선 민심과 당심 모두에서 정 후보가 다소 앞서는 모습인데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판세를 단정하긴 일러 보이고요. 이 보름 뒤 충청에서 첫 순회 경선이 시작이 되면 두 후보 간 경쟁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네, 민주당 짚어봤으니까 국민의힘 당권도 한번 좀 짚어볼까요? 지금 김문수 전 장관 대선 후보기도 했죠. 지금 네.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국회를 방문했다고요. 네, 김 전 장관 오늘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국회를 찾았습니다. 네. 이 송 위원장의 당선 인사 차원이었는데 당연히 당대표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 김 전 장관은 날짜가 정해진 게 없어서 아직 나간다 안 나간다 뭐 가타부타 말할 위치가 아니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 경북지사 출마설도 나와요. 네, 그렇잖아도 관련 질문 역시 나왔거든요. 네. 이 경북지사 출마설에 대해선 이렇게 답하면서 좀 더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방금 대선 떨어진 사람한테 또 경북지사 나가라 그러면 뭐 지사 선거도 아직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김 전 장관은 또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 지명된 데 대해선 아주 잘 됐다며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치톡톡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강용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내란 특검 수사로 새롭게 드러난 내용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만들어졌던 사후 계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직접 관여했다는 진술이 확보됐습니다. 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내일 조사에서 이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혜빈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이틀 만인 지난해 12월 5일 작성된 이른바 사후계엄 선포문.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만들었다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일주일도 안 돼 폐기된 것으로 알려진 문건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해당 문서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30일 강 전 실장이 특검에
윤 전 대통령이 문건에 직접 서명했고 폐기 전에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단 겁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나 공용서류 무효 손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오늘도 국무위원과 경호처 관계자를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국무위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오신 거 맞나요? 김성훈 전 차장은 비화폰 사태 책임자가 차장님이라고 떠미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들을 수사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검팀은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군 관계자 조사가 상당수 진행됐다며 내일 있을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 다각도로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그런가 하면 순직 해병 특검은 이른바 VIP 경로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로 최상병 사망 사건의 경찰 이첩 방침이 뒤집힌 건지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가 부르지 못했던 대통령실 회의 참석자들도 전원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최해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화를 냈다는 이른바 VIP 경로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러면 누가 사단장 하느냐며 경로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입니다.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임영현 특별검사팀이 다음 주부터 VIP 경로설 관련 조사를 본격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수사 외압이 촉발된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 관련자들을 다음 주부터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7일에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VIP 경로설을 처음 전달하는 걸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 조사합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을 상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캐물을 예정입니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과 함께 박 전 단장에게 임성근의 이름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지시한 유재현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선박은 조선소에서 만들어지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외국 배들도 드나드는 보안시설인 국가무역항에서 민간업체가 3,000톤급 대형 선박을 조립하는 모습이 저희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쉽게 말해 자체 공장, 자체 조선소가 아닌 항구에서 배를 만들고 있었던 건데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관할기관에 물었더니 원칙상 불가능한데 지역업체라 승인을 해줬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가무역항인 전북군산항 육부두입니다.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대형 크레인 옆에 3,000톤급 선박이 세워져 있습니다. 주변에 유해 화학물질 장치장이 있는데 용접까지 한 흔적도 보입니다. 해외 선박이 드나들고 화물을 하역하는 국제무역관문에서 선박 조립을 하도록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승인을 내준 겁니다. 군산의 한 민간업체가 해양수산부에서 사용할 선박을 수주한 건데 3,000톤급 선박을 조립할 건조장이 없어 항만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기네들 공장에서 할 수가 없는 형태였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이게 승인 요청을 한 거고. 해당 업체는 현재 군산항에 세워져 있는 이 선박 말고도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5월까지 같은 크기의 선박 2척을 이 항만에서 조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간업체의 수익을 위해 국가 항만을 내준 건데 군산해수청은 승인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도 물론 그렇게 안 해주려고 했었죠. 원칙상은 그게 맞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항만에 있는 선박은 진수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조물로 보는 게 맞고 항만 사용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휴일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50대 운전자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운전자 차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버텼는데 경찰이 3단봉으로 유리창을 깨고 끌어내렸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일 낮 시간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대로변에 멈춰섭니다. 검정 SUV 차량으로 뛰어가는 경찰관. 창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습니다.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뀌려는 순간 황급히 주변 운전자들에게 움직이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15분간 계속된 하차 요구에도 꿈쩍하지 않는 운전자. 아까 정보했어요. 문 열어요. 10, 9, 8. 결국 3단봉을 꺼내든 경찰관이 운전석 유리창을 깨기 시작합니다. 내가 분명히 경고했어요. 저희. 차에서 끌려 나온 57살 서모 씨. 곧바로 진행된 간이 검사에서 음주 반응이 나왔습니다. 서 씨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본인은 내리려고 했었는데 경찰관이 강제로 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신호가 5번이 바뀔 동안 내리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 씨는 과거에도 2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도심을 새까맣게 뒤덮은 러브버그의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들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3년 전 대량 발생이 확인됐는데도 효과적인 방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인데요. 이번 달 대량 확산 우려가 커지자 환경부가 뒤늦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합동 방제 인력이 인천 계양산을 오릅니다. 끈끈이 틀에 밴 러브버그 사체가 새까맣게 붙어 있습니다. 쓸어내고 담아보니 커다란 비닐봉투에 모래알처럼 수북이 쌓입니다. 인천 계양산에 러브버그가 이례적으로 창궐하자 8시간에 걸친 합동 방제가 이뤄졌습니다. 합동 방제엔 환경부와 소속기관, 지자체 인력 5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환경부가 지자체의 러브버그 방제 지원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15년 러브버그가 인천에 처음 발견된 이후로 인접 지자체로 확산하는 데 5년이 걸렸고 2년 뒤엔 대량 출몰이 확인됐습니다. 러브버그의 확산세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는 동안 방제 대책은 지지부진했습니다. 빛으로 벌레를 유인하는 광원 포집 장치가 현재 유일하게 효과가 입증된 방제 장비입니다. LED 등으로 포집을 하되 다른 곤충은 유인 효과는 미비하지만 붉은 등 우탄털파리에서는 그래도 효과를 보여가지고 그 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엔 살수나 포충망처럼 사람이 직접 잡아서 수거하는 물리적 방제에 머물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인공지능으로 곤충 대형 출몰을 예측하고 방제하는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확산세를 따라잡긴 역부족입니다. 러브버그가 작년에도 산 정상에 올라간 데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유독 심하게 많아졌는데 지금 용역 주소 다시 한다는 거 글쎄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러브버그는 이대로 확산하다가 이번 달 중순쯤 잦아들 것으로 보이지만 동양 하루살이나 대벌레 같은 다른 곤충도 이어서 대량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무더기로 출몰할 가능성이 높은 곤충을 목록화하는 한편 방제 방법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충남 보령의 외딴 섬마을입니다. 구급차는커녕 마땅한 병원조차 없는 이곳에서 심장이 멈춘 70대 남성이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영상으로 심폐소생술을 지도한 소방대원과 또 마을 주민들의 침착한 대응이 빛을 발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신고자가 쓰러진 남성을 화면에 비추고 상황실 소방대원과 영상통화를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에 주변 주민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충남 보령의 외딴 섬마을 녹도에서 70대 주민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겁니다. 소방대원이 당황한 주민들을 진정시키고 차분히 심폐소생술을 지도합니다. 오른쪽 화면에는 흉부 압박을 시연하는 영상을 띄웁니다. 둘 너무 빨라요. 하나, 둘, 셋, 넷. 영상 보세요. 영상. 경찰관이 나섰고 소방대원은 휴대전화를 볼 수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갑니다. 남성이 쓰러진 지 15분, 약한 맥박에 호흡이 뛰기 시작합니다. 당시 구급대원의 신속한 조치는 환자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현장을 제어하면서 자세하게 응급처치를 하려고 집중했고요. 녹도 주민분들이 잘 협조를 해주셔서 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대원은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판단하고 항공 이송을 결정합니다. 정비 중이던 충남 소방 헬기를 대신해 충북 소방에 지원을 요청했고 헬기는 35분 만에 녹도에 착륙했습니다. 남성은 전북 익산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북한 우라늄 공장에서 방사성 폐수를 방류했다는 의혹이 잇따르자 정부가 합동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9년에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된 적이 있는데 정부는 그때보다 조사 장소도 대상도 참여 부처도 모두 확대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인천 강화군의 한 바닷가. 원자력 안전 전문가가 바닷물을 시료통에 담고 있습니다. 북한 평산군에 있는 한 우라늄 정제 공장에서 폐수를 방류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예성강을 통해 서해로 흘러들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강화군 일대 대기 속의 방사선 수치가 평소의 8배가 넘는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기 중 방사선 수치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지만 논란이 확산하자 대대적인 관련 부처 합동점검에 나섰습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우려와 관련하여 정부는 7월 3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오늘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유사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보다 검사 장소를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 파주 등 10개소로 늘렸고 우라늄, 세슘, 중금속 등 조사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주의 분석 과정을 거친 뒤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연이어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불안한 거지. 그 예성강이 그쪽으로도 물이 돌아가는데 이 물질이 어디 가갔어요? 정부는 이번 조사를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당분간 정례화에 대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어젯밤 북한 남성 한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우리 군이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발견 당시 남성은 비무장 상태였고 자신을 민간인이라고 밝혔는데 현재 귀순 의사를 확인 중입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북한 민간인 한 명이 처음 포착된 것은 어제 새벽 3시쯤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중서부전선 하천 지역에서 수풀에 엎드려 있는 남성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어제 중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인원 1명의 신병을 확보하였습니다. 군은 MDL 일대에서 해당 인원을 식별하여 추적 감시하였고 남성은 낮에는 수풀이 우거진 곳에 가만히 있다가 해가 진 후 움직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군은 해당 사실을 유엔군 사령부에 공유하고 작전팀도 투입했습니다. 작전팀은 누구냐고 묻는 남성에 대한민국 국군이라며 안전하게 안내하겠다고 설명해 남쪽으로 데려왔습니다. 유도작전이 오후 11시쯤까지 이어져 최초 포착 기준으로 약 20시간 뒤에야 남성은 무사히 비무장지대 밖으로 나왔습니다. 군 관계자는 남성은 자신이 민간인이라고 밝혔다며 발견 당시도 비무장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정확한 보고 시점을 제가 특정하기는 어려운데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아직 파악되지 않는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얼마 전 유심 해킹 사고가 터진 SK텔레콤이 결국 위약금 면제와 요금 감면 카드를 꺼냈습니다. 오는 14일까지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다음 달 요금도 50% 할인해준다는 건데요. 하지만 정부 조사로 4년 전부터 해킹 시도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술한 보안 관리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유심 해킹 사태를 겪은 SK텔레콤이 약 77일 만에 해지 위약금 면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SK텔레콤의 귀책 사유로 결론 내면서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겁니다.
SK텔레콤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심 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킹 사태 이후 다른 이통사로 옮겨간 이용자의 위약금 면제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번 위약금 면제는 해킹 사태 이후 해지했거나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SK텔레콤은 앞서 국회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 규모를 약 2,500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SK텔레콤은 또 전체 고객의 다음 달 요금을 50% 할인해주고 연말까지 매월 50GB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보보호 인력을 2배 확대하고 향후 5년간 약 7천억 원을 투입해 정보보호 혁신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의 정보보호 투자 규모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SK텔레콤에 대한 해킹 공격이 이미 4년 전부터 시작됐고 그럼에도 암호화 조치 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실한 보안 관리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국가유산인 한양 도성 인근에서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데 담당 구청은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석축이 무너질 것 같다는 민원이 빗발친 뒤에야 구청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단독주택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종로구의 한 부지입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을 수선하고 바로 옆에 2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지탱하고 있는 석축이 너무 낡은 탓에 무너져 내릴까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팔을 벌리기도 어려운 근접한 거리에 주택들이 잇따라 들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급이 딱딱하고 구멍이 퉁퉁 떨어지고 저거 담이 헐어질까 봐. 지금 당장 헐어지지는 않지만 나중에 헐어질 경우가 있으니까. 돌 사이를 메워둔 시멘트가 살짝만 만져도 부스러질 정도로 유지 보수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모습입니다. 해당 부지는 한양도성 100m 이내에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국가유산 영향진단을 거쳐 건축 허가가 나야 합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종로구청 건축과는 문화유산과와의 영향진단 협의 과정을 누락하고 건축신고 처리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작 문화유산과는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석축 붕괴가 우려된다는 민원을 통해 지난달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노후 석축 보수 보강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주변이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이 벽체는 그냥 크게 건드리지 말고 안전 옹벽 같은 걸 세우든지 벽체에다가 붙여가지고. 종로구청은 최근 약식으로 영향진단을 시행해 한양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행정사고에 대해서는 감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노후 석축 보수 보강 요구에 대해선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기존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었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서울 도심의 주민센터 등을 활용한 공급 대책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래된 관공서를 새로 높게 지어서 저층은 관공서로, 고층은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이병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노후화된 청사를 허물고 지난 2020년 지어진 서울 구로구의 오류동 주민센터는 국내 최초로 주택을 포함한 고층 건물로 복합 개발됐습니다. 지상 18층 규모 이 청사 5층까지는 주민센터와 공공시설이, 그 위로 13개 층에는 180호의 공공주택이 들어섰습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와 같이 서울의 주민센터와 파출소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이 보고됐는데 국정위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지역 전용 면적 33제곱미터 이하 원룸 평균 월세 가격이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청년층과 1, 2인 가구 실수요자를 고려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국정위 관계자는 공공청사가 역세권에 있는 경우가 많아 사업성이 높다면서 계획대로 추진되면 이번 정부 임기 안에 서울에 최대 15만 호 공급도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취재 결과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으로는 특별법 도입이 제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유사한 사업이 추진됐었지만 관공서 건물을 분양하는 과정에 행정 절차상 걸림돌이 많아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분양 과정이 대폭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다양한 공급 방안을 강조한 만큼 관공서 활용 주택이란 아이디어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고미로 할 수도 있고요. 다만 1,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재 불붙은 부동산 시장을 달래기 위한 별도 공급 대책도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전격 발표된 전방위 대출 규제로 전세를 내놓는 집주인들에게는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이 막히면서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는 계획이 차질이 생겼고 급한 주인들은 전세가를 내렸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의 3,3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전세가 대출 규제가 시행되기 전엔 14억 원까지 거래됐지만 12억 원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이럴 줄 몰랐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세 대출도 조금 안 되고 하니까 가격을 좀 많이 낮춰주고 있어요. 이 아파트 단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주 이사가 한창인데요. 일부 집주인들은 이번 대출 규제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 계약 당시 집주인과 잔금 때 집주인이 다른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치르려는 세입자들은 계약을 포기했고 계약금을 넣지 않았다 주말 사이 취소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입주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뚝 떨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은 한 주 전보다 소폭 낮아졌습니다.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자들의 숫자를 확 줄인 거잖아요. 팔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아야 되는 환경이 된 거죠. 고강도 대출 규제 여파에 2달간 높아지기만 했던 강남권 아파트의 매수 심리도 꺾여 전주보다 2.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이처럼 초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예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고가 주택을 사들이는 외국인들과의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외국인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한 30대 중국인이 펜트하우스를 89억 원에 사들였는데 전액 외국은행 대출이었습니다. 70억 원이 넘는 서울 반포의 대단지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매수한 사람도 40대 우즈베키스탄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외국인들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사상 처음 1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20채를 사겠다, 5채를 사겠다. 그 서초 강남 쪽, 영산 쪽은 꽤 많이 들어왔었어요. 100억 정도 들고 이제 다 중국인이었어요. 우리는 대출 규제가 있었고. 최근 발표된 정부의 6억 원 한도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도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내국인 역차별이란 지적에 정치권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더 적극적인 건 야당입니다. 부동산 여론을 의식하며 관련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절차를 강화해 우리 국민이 부동산 시장에서 역으로 피해받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이 투기용으로 산 주택이나 아파트에 우리 국민들은 나중에 월세로 살아야 되는 판국이 될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 규제받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도록 합니다. 여론을 살피던 여당에서도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에 있어서 외국인은 영향이 없는 이런 역차별적인 결과가 초래되고 자금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서 정부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등 투기성 거래 여부를 현장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지난달 문을 연 창고형 약국과 약사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창고형 약국을 향한 비방글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조롱글은 물론 신상을 위협하는 내용까지 등장했습니다. 안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경기 성남시에 생긴 대형 약국입니다. 국내 최초 창고형 약국으로 약 종류도 많고 일부 품목은 시중의 약값보다 최대 30%까지 저렴해 인기입니다. 원하는 것들을 가격별로 먼저 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다음에 또 방문할 의사가 있습니다. 약사계에서는 약의 오남용이나 사재기 우려가 있다며 반발 목소리도 나왔는데 최근엔 선을 넘는 비방글까지 게시되고 있습니다. 약대생과 약사만 이용할 수 있는 한 커뮤니티에는 바퀴벌레, 약업계의 을사오적이라는 조롱글은 물론 신변 위협글까지 등장했습니다. 최근엔 비정상 구조의 약국 실태를 공유하자는 취지라며 창고형 약국 근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일부 악성 게시글 작성자는 창고형 약국에 찾아온 뒤 직원들의 정보를 커뮤니티에 올리며 조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약국에 와서 정말 칼을 들고 찔러 죽일까 하는 불안감을 느꼈고요. 하루 종일 이제 불안에 떨면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를 넘는 게시에 약국 측은 악플 28건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다른 웹사이트 비방글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유정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이제 75년이 됐지만 사망한 우리 군인 13만 8천여 명 가운데 대부분 아직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천시에서 당시 전사자로 보이는 유해 11구가 발견됐는데도 전사자로 인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도심에 있는 해광사입니다. 100여 년 전 지어진 법당 한쪽 장롱 속에 뭔가 쌓여 있습니다. 65개의 유골함입니다. 이 가운데 몇 개가 눈에 띕니다. 육군 하사 신성길, 해군 수병 박병준, 군인의 관등 성명입니다. 이런 유골함이 11개입니다. 72년 전 한 신문 보도를 보면 한국전쟁 직후 제뒤로 보이는 언덕 너머 화장터에서 화장된 유해 526구가 이곳 해광사로 옮겨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우연히 이 유골함들을 발견한 해광사는 이를 근거로 이들을 한국전쟁 전사자로 추정합니다. 인터넷 백과사전 디지털 미추홀구 문화대전에도 1954년 10월 30일 해광사에 안치된 김수원 대위 외 6.25 전사자 261명의 장례식이 있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사자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국방부의 참전군인 명단에서 계급과 이름이 확인돼도 DNA가 있어야 신원이 최종 확인되는데 시신이 화장돼 DNA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단 한 명이라도 전사자를 더 찾아야겠지만 DNA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신원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빨리 이 관계자분이 나오셔서 이걸 한번 확인하시고 어떻게 좋은 곳으로 군인들 국립묘지 같은 곳으로 인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전쟁 때 숨진 우리 군인은 13만 8천 명. 이 가운데 90%에 가까운 시신이 아예 발견이 안 됐거나 발견됐더라도 이번처럼 DNA 분석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현지 시각 4일부터 이 순차적으로 관세율 통지 서한을 각국에 보냅니다. 첫날에만 10여 개국이 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무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우리나라는 이번 주말 협상단이 다시 미국을 찾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한 관세율 통보 충격을 시작합니다. 미국 현지 시각 4일부터 관세율이 적힌 서한이 발송되고 첫날에만 10여 개국이 대상입니다. But we have probably 10 to 12 tomorrow. And then after that we'll be sending 10 or 12 a day. 서한에 적힌 관세율은 10%부터 시작해 무려 70%까지 다양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They'll range in value from maybe 60 or 70% tariffs to 10 and 20% tariffs.
상호관세 유예 시한 만료일인 7월 8일까지가 협상 마감일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무역 합의를 이룬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쯤 서한을 받을지는 불투명하지만 유예 시한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기존 25% 상호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번 주말 재차 미국을 찾아 협상을 이어가고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역 합의 국가가 늘어날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달리던 차량이 도로 위 행인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해 최소 4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특정 표적을 노린 계획 범행으로 보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번화가 도로에서 검은 차량이 인도 옆을 지나가자 연달아 총소리가 들립니다. 도로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황급히 달아납니다. 현지 시각 일밤 11시 미국 시카고에서 달리는 차에서 인도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bsolute chaos, from people screaming to blood on the streets to people laying on the streets. 이로 인해 최소 4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는데 이 중 3명은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한 래퍼의 음반 발매 파티가 열린 클럽 앞으로 이곳에 있었던 20, 30대가 총격을 당했습니다. 용의자 차량은 급히 도주했고 경찰은 사건 현장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행에 표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This wasn't some random shooting where someone just decided that they were going to shoot at this particular group of people. Obviously, there's a motive there. 현장에서 발견된 2종류의 탄피를 토대로 범인이 여러 명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격이 발생한 장소에서는 지난 2022년에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역대급 폭염에 시달리던 유럽에 설상가상으로 대형 산불이 덮쳤습니다. 그리스 유명 관광지에선 5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독일에선 사흘째 불길이 잡히지 않아 비상입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깔린 산등성 위에 시뻘건 화염이 쉼없이 솟구칩니다. 숲이 타들어가는 모습은 붉은 용암지대를 방불케 합니다. 그리스의 유명 관광지인 크레타 섬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과 관광객 5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It was very scary. We're from Denmark. We don't have this wildfire in our country. 불길이 주택과 호텔 인근까지 접근하면서 주민과 관광객에게 긴급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현재까지 부상자는 없지만 시속 80km에 달하는 강풍으로 불이 번지는 속도에 비해 진화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번진 산불은 대기 중에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열돔 현상 속에서 발생해 불길이 며칠간 지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독일에서는 지난 1일 발생한 산불이 축구장 1,400개 면적을 태우며 나흘째 확산하고 있고 튀르키예에서도 산불이 닷새 넘게 잡히지 않으면서 주민 5만 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1980년대 이후 유럽에서 진행된 온난화가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빠른 속도라고 진단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인 기상 상황에서 유럽의 여름은 점점 더 자주 강하게 찾아오는 폭염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요즘같이 고물가 시대에 커피 한 잔 값에 치킨 한 마리를 사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이 잇따라 3,000원대 치킨을 내놓으며 초저가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불경기에 어떻게든 손님부터 잡고 보겠다는 전략이지만 자칫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대형마트, 개장 전부터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고객들이 한 매대로 달려옵니다. 치킨 한 마리를 3,480원에 팔고 있는데 1인당 한 마리씩만 구매 가능한데도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부지런히 왔거든요. 오늘 살려고 그랬는데 다 떨어져서 너무 아쉬워요.
이날 아침 준비된 40마리의 치킨은 마트가 문을 연 지 3분 만에 동이 났습니다. 다른 마트도 통닭 한 마리를 3,990원에 판매했는데 준비한 물량이 순식간에 품절됐습니다. 치킨 초저가 경쟁은 지난주 한 마트가 한 마리 5,000원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삼겹살도 수입산 기준 100g당 1,000원을 밑도는 가격으로 판매 중입니다. 불경기와 이커머스의 약진이 겹쳐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고객을 불러 모을 소위 미끼 상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트 특성상 공급업체와 대규모 계약을 추진하기 쉽다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이제 대형마트는 다양한 품목들을 보유하고 있고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저가 제품을 출시하더라도 다른 매출을 통해서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마트 간 가격 경쟁이 과도해지면 자칫 주변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먹고 즐기고 또 놀면서 결국 사게 만드는 게 요즘 마케팅 전략이죠. 이 식품 기업들이 체험과 재미를 앞세운 팝업 스토어를 통해 MZ세대 공략의 한창인데요. 이제는 해외까지 무대를 넓히고 있습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이른바 MZ들의 놀이터 서울 성수동의 한 팝업 스토어입니다. 한 주류 기업이 외국 여행 콘셉트로 제품 이미지에 맞는 이색 공간을 선보였습니다. 현장에는 탑승권을 본뜬 쿠폰과 여권 모양의 안내 책자 그리고 면세점 분위기의 기념품 증정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현장 등록만 하면 부담 없이 제품을 맛보고 게임도 즐길 수 있습니다. 돈 내고서 구경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어가지고 더 재밌고 사고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최근 식품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각국에서 팝업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라면은 미국과 일본 MZ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홍콩 한정식 팝업 식당에는 현지인들이 줄을 설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국내 내수라고 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고 굉장히 트렌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 세계 MZ 소비자들의 입맛을 겨냥한 식품 기업들의 필승 전략으로 K-팝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3분 만에 심사가 끝나 보험금이 바로 지급되고 이 보험 사기까지 잡는 역할, 요즘 AI가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험업계는 AI를 활용해 업무 효율화는 물론이고요. 이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 김예빈 씨는 최근 병원을 찾은 뒤 보험사 앱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3분 만에 돈을 받았습니다. 기존에는 그래도 한 2, 3일 정도 걸려서 보험금이 좀 지급이 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 청구했을 때는 몇 분 안에 좀 빠르게 나오더라고요. 보험사가 AI를 활용해 고객이 제출한 서류에서 데이터를 추출해 자동 심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 지급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주요 보험사들은 최근 보험 가입과 심사를 이렇게 AI에 맡기고 있는데 한 보험사는 3년간 33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1조 1,502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만큼 사회 문제인 상황에서 AI가 사기를 막는데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험 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닌 거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아닌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좀 많이 구현이 된 것 같습니다. AI 기술은 심사에만 그치지 않고 핀테크 기업과 보험업계가 협력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보험을 찾아주는 용도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보험 데이터를 카카오페이와 연동하면 AI가 취약한 질병을 예측하고 부족한 보험 보장 상태를 분석해 상담사를 연결해주는 식입니다.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될지 사실 그런 것도 잘 모르다 보니까 명확하게 유저가 원하는 것들을 보험사에 요청할 수 있게끔 만드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익성 악화와 포화 상태인 시장 속에서 보험업계가 AI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동아시안컵을 앞둔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테스트란 명복 아래 전쟁에 들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같은 경쟁에서 살아남는 선수만이 내년 여름 월드컵 무대를 밟는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선수들이 치러야 할 전쟁이 하나 더 있다고 하네요. 최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몸풀기로 살살 뛰어도 가볍게 주고받는 패스 훈련에도 얼굴에는 금방 땀방울이 맺힙니다. 연이틀 섭씨 30도를 넘은 폭염 탓에 훈련도 늦은 오후로 미룬 대표팀은 동아시안컵 개막을 앞두고 더위와의 전쟁에 한창입니다. 6년 만의 우승을 위해서도 필요한 더위 대책은 더 중요한 내년 월드컵을 생각하면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월드컵 개최를 1년 앞두고 클럽 월드컵이 한창인 미국은 남부와 동부 지역의 체감 온도가 40도에 달해 우리보다 더 덥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유럽 강팀들은 미국을 아예 축구를 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I think it's a joke, to be honest. It's not football. It's not the right place to do this competition. 1994년 월드컵과 지난달 출장으로 미국의 더위를 직접 느끼고 온 홍명보 감독도 혀를 내두르며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37도 이상까지 올라가는 선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 제 눈에도 많이 보였습니다. 장소가 지정이 되면은 뭐 그때부터 일단은 뭐 본격적으로 이제 11년 전 환경 적응과 컨디션 조절에 실패했던 브라질 월드컵의 쓴맛을 다시 맛보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일부 중북부 지역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강릉 36도, 경주는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폭염의 기세는 꺾일 줄 모르고 더욱더 강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도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겠고요.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지만 남부지방은 맑은 하늘 속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아침에 대부분 25도 안팎으로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31도, 대전 33도, 전주 34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도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